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는 부활 7주간 토요일을 지내고 내일 성령강림 대축일로 부활 시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기도와 독서, 복음은 모두 마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기도에서는 파스카 축제를 마치는 저희에게 너그러의 은혜를 베푸시어 저희가 그 신비를 삶으로 증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가 부활 시기 동안 계속 들은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하느님의 말씀, 부활의 기쁜 소식, 또 복음이 제자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의 작은 방에서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지던 로마까지 전해지는 그 대장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도행전은 뭔가 깨끗하게 완결되지 않고 중간에 끊긴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묵상해 본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끝난 게 아니다. 당시 세상의 끝이며 초강대국이었던 로마까지 전해졌지만 복음은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각자에 의해서 우리의 삶으로 계속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친 본기도, 파스카 축제를 마치는 저희에게 너그러이 은혜를 베푸시어 저희가 그 신비를 삶으로 증언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기쁜 소식, 또 복음의 가치를 계속 보여주고 증거하며 전할 수 있기를 다짐하면서 다가오는 연중 시기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자연 환경, 다른 피조물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역시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가치, 복음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근교에는 벨카라 공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민분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캐나다 사람들의 노력을 소개하기 위해 이 공원을 다녀온 이야기를 어떤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공원에서 유명한 것으로 이 개잡이, 이게 꽃게 같은 건데요. 그 개 낚시가 이 공원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낚시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인지 한번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벨카라 공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피크닉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피크닉을 할 때는 다용기 도시락과 텀블러 챙겨가기 잊지 않으셨죠? 이제 개를 잡으러 데크로 나가볼까요? 현재 밴쿠버는 생물의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 크기와 암수 구별을 하여 개잡이를 할 수 있는데요. 규칙을 잘 알고 준수해야 개들의 개체수가 보호될 수 있겠지요. 이제 개 먹이를 넣고 바다에 던집니다. (10분) 정도 기다리면 되는데요. 그동안 경치를 감상합니다. 밴쿠버의 경치를 보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커서 이런 자연환경을 마음껏 누렸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오늘은 반가운 물개 친구의 얼굴이 보이네요. 이제 개방을 올려봅니다. 왼쪽 중간에 붉은 득껍질이 레드락 크랩, 나머지가 던지니스 크랩입니다. 두 번째 던진망에 큰 레드락 크랩이 잡혔습니다. 먼저 암캐인지 수캐인지 확인합니다. 사이즈도 재어봅니다. 밴쿠버는 개체수 보호를 위해 암캐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이즈가 작은 개들도 놓아주어야 합니다. 불가사리 친구도 안녕. 잘 보셨나요? 캐나다의 밴쿠버는 아주 멋진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연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보존해야지 우리 아이들도 커서 이 멋진 자연환경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간단히 영상을 잠깐 보았는데요. 아마 신점들 자리에서 잘 안 보이셨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저 공원에서 낚시를 할 때는 무려 11가지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한 번에 덫은 2개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16세 미만 어린이들은 면허증이 있어야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에 가져갈 수 있는 개는 4마리까지입니다. 네 번째, 조개나 홍합은 채취 불가입니다. 다섯 번째, 하루에 잡을 수 있는 농어는 8마리까지입니다. 여섯 번째, 해안에서는 개 낚시가 불가합니다. 일곱 번째, 방금 저 공원 주변에서는 다른 물고기를 잡는 것이 불가합니다. 여덟 번째, 채집 가능한 개 크기, 아까 나왔던 그 까만색의 던지니스 크랩은 165mm 이상만 잡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그 빨간 게 있었죠. 레드락 크랩은 115mm 이상만 잡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오직 수컷만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1번째로 개 낚시는 오직 낮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11가지의 규칙을 지켜야만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신경 쓰면서 어떻게 낚시를 하나 할 수도 있지만은 영상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 모든 게 캐나다의 자연 환경, 또 거기 사는 다른 생물들의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약간의 불편함과 수고와 손해까지도 감수하는 노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추측컨대 어린 치어를 잡았을 때 그냥 놓아주는 문화는 그래도 낚시하는 분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년 중에 환경 관련된 기념일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달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그리고 어제 5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 기념일인데요. 오늘 5월 23일은 세계 거북이의 날입니다. 2000년에 미국의 비영리 거북이 보호단체가 거북이 보호를 위해 제안하면서 시작된 기념일입니다. 이 기념일에 관한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은 비영리 거북이 보호 단체가 제정한 세계 거북이의 날입니다. 무분별한 포획 등으로 사라져가는 거북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기념일로 지정됐는데요. 하지만 바다 거북은 기후 위기와 해양 쓰레기 때문에 생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거북이 처한 상황은 암울합니다. 기후변화로 모래 온도가 매년 오르는데 바다 거북 종 자체의 유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온과 이제 해변의 모래 온도가 상승하면서 대부분 암컷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호주에서 연구 결과 대부분 다 99% 이상이 이제 암컷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결국 이제 나중에 멸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또 해수면 상승으로 둥지가 침수되거나 사라지면서 바다 거북은 생존 위기에 몰렸습니다. 제주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침식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곳 중문해수욕장 역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중문해수욕장도 한때 바다 거북이 산란했었지만 지난 2007년 이후 더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더 즉각적인 위협은 해양 쓰레기입니다. 폐기물에 얽혀 죽거나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먹은 뒤 폐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주 주변에서만 매년 죽은 바다거북 30마리가량이 발견됩니다. 바다거북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선 부호토로 착각해가지고 그 먹이 활동을 하다가 그물에서 감겨서 죽는 경우가 많고 연안에서 또 다른 거북들이 그 그물에 걸려서 연쇄적으로 세계 거북이의 날을 맞아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와 해양 쓰레기 문제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바다거북의 위기, 특히 기후위기, 지구가열화가 바다거북 성비 불균형을 초래해서 장기적으로 번식과 개체수 유지에 큰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바다거북은 알을 묻은 모래 온도에 따라서 암수 성별이 결정됩니다. 모래 온도가 27도 이하면 수컷, 28에서 30도 사이면 암수가 비슷하게 나오고 31도 이상이면 암컷만 태어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일부 해변에서는 99% 이상이 암컷으로 태어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성비 불균형, 이것이 장기적으로 바다거북이라는 종 자체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거북을 연구하고 보호하는 과학자들이나 활동가들은 바다거북 알이 묻힌 모래 해변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알이 묻힌 곳에 그늘막을 친다거나 아니면 따로 알들을 수집해서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는 내부 연구시설에서 알을 부화시킨 다음에 새끼들을 내보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구 가열화 외에 플라스틱 같은 해양 쓰레기도 바다거북의 큰 위기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폐 그물에 감겨 죽거나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인 줄 알고 잘못 먹었다가 죽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바다거북은 물속에서 비닐봉지를 보면 그게 바다거북 눈에는 해파리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닐봉지를 해파리인 줄 알고 먹었다가 이렇게 폐사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무심히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비닐봉지 하나가 의도치 않게 바다거북을 불필요하게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날씨도 풀려서 나들이라든가 여러 축제, 행사들이 많아질 시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것, 정말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버리고 무분별하게 버려진 걸 치운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동물에 대한 우리 교회의 가르침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당연하지만 우리 교회는 인간과 동물을 동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동물을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동물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인간에게 쏟아야 할 애정을 동물에게 쏟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동물을 불필요하게 괴롭히며 마구 죽이는 것 또한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우리 교리서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 또 식물을 포함해서 다른 피조물을 이용하고 잘 다루는 것은 인간이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어쩌면 캐나다 사람들이 11가지 규칙을 세워서 개낚시를 하는 것, 또 물고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잡은 치어를 놓아주는 것, 또 바다거북을 해칠 수도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덜 만드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리서의 가르침대로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잡거나 죽이는 것을 피하고 개, 물고기, 바다거북이라는 종을 보호하는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도덕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생물의 위기에 대해서 멸종하면 다시 복원하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멸종한 동물이나 식물을 다시 복원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달가슴곰 복원이라든가 여우 복원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복원은 사실 경제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과학적으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쉽고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이미 있는 것들,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죠. 마치 인간 사회 안에서의 관계들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가 간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 관계에서도 우리는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그걸 회복하고 다시 화해하는 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친하고 가까운 관계를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관계가 틀어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죠. 그리고 관계를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 제목처럼 가족, 이웃,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도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것이고 자연 환경, 다른 생물들도 그나마 아직 있을 때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우리 곁에 있어서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들의 소중함을 자주 잊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것이 결핍되었을 때, 사라졌을 때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익숙한 이들, 익숙한 피조물들, 우리가 누리는 익숙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우리 곁에 함께 있어주는 이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또 함께 공동의 집 지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끄심을 청해야겠습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 주변의 익숙한 것들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지혜와 힘을 달라고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봉헌성가 512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거룩한 신비를 합당히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광의 임금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로서 천사들이 우러러보는 가운데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세상의 심판자, 하늘과 땅의 주님이 되셨나이다. 저희 머리요 으뜸으로 앞서가심은 비천한 인간의 신분을 떠나시려 함이 아니라 당신 지체인 저희도 희망을 안고 뒤따르게 하심이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내리니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는 부활 7주간 토요일을 지내고 내일 성령 강림 대축일로 부활 시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기도와 독서, 복음은 모두 마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기도에서는 파스카 축제를 마치는 저희에게 너그러의 은혜를 베푸시어 저희가 그 신비를 삶으로 증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가 부활 시기 동안 계속 들은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하느님의 말씀, 부활의 기쁜 소식, 또 복음이 제자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의 작은 방에서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지던 로마까지 전해지는 그 대장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도행전은 뭔가 깨끗하게 완결되지 않고 중간에 끊긴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묵상해 본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끝난 게 아니다. 당시 세상의 끝이며 초강대국이었던 로마까지 전해졌지만 복음은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각자에 의해서 우리의 삶으로 계속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친 본기도, 파스카 축제를 마치는 저희에게 너그러이 은혜를 베푸시어 저희가 그 신비를 삶으로 증언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기쁜 소식, 또 복음의 가치를 계속 보여주고 증거하며 전할 수 있기를 다짐하면서 다가오는 연중 시기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자연 환경, 다른 피조물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역시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가치, 복음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근교에는 벨카라 공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민분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캐나다 사람들의 노력을 소개하기 위해 이 공원을 다녀온 이야기를 어떤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공원에서 유명한 것으로 이 개잡이, 꽃게 같은 건데요. 그 개 낚시가 이 공원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낚시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인지 한번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벨카라 공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피크닉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피크닉을 할 때는 다용기 도시락과 텀블러 챙겨가기 잊지 않으셨죠? 이제 개를 잡으러 데크로 나가볼까요? 현재 밴쿠버는 생물의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 크기와 암수 구별을 하여 개잡이를 할 수 있는데요. 규칙을 잘 알고 준수해야 개들의 개체수가 보호될 수 있겠지요. 이제 개 먹이를 넣고 바다에 던집니다. (10분) 정도 기다리면 되는데요. 그동안 경치를 감상합니다. 밴쿠버의 경치를 보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커서 이런 자연환경을 마음껏 누렸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오늘은 반가운 물개 친구의 얼굴이 보이네요. 이제 개방을 올려봅니다. 왼쪽 중간에 붉은 득껍질이 레드락크랩, 나머지가 던지니스 크랩입니다. 두 번째 던진망에 큰 레드락크랩이 잡혔습니다. 먼저 암캐인지 수캐인지 확인합니다. 사이즈도 재어봅니다. 밴쿠버는 개체수 보호를 위해 암캐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이즈가 작은 개들도 놓아주어야 합니다. 불가사리 친구도 안녕. 잘 보셨나요? 캐나다의 밴쿠버는 아주 멋진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연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보존해야지 우리 아이들도 커서 이 멋진 자연환경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간단히 영상을 잠깐 보았는데요. 아마 신점들 자리에서는 잘 안 보이셨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저 공원에서 낚시를 할 때는 무려 11가지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 첫 번째, 한 번에 덫은 2개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 두 번째, 16세 미만 어린이들은 면허증이 있어야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 하루에 가져갈 수 있는 개는 4마리까지입니다. 네 번째, 조개나 홍합은 채취 불가입니다. 다섯 번째, 하루에 잡을 수 있는 농어는 8마리까지입니다. 여섯 번째, 해안에서는 개 낚시가 불가합니다. 일곱 번째, 방금 저 공원 주변에서는 다른 물고기를 잡는 것이 불가합니다. 여덟 번째, 채집 가능한 개 크기, 아까 나왔던 그 까만색의 던지니스 크랩은 165mm 이상만 잡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그 빨간 게 있었죠. 레드락 크랩은 115mm 이상만 잡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오직 수컷만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1번째로 개 낚시는 오직 낮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11가지의 규칙을 지켜야만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신경 쓰면서 어떻게 낚시를 하나 할 수도 있지만은 영상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 모든 게 캐나다의 자연 환경, 또 거기 사는 다른 생물들의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약간의 불편함과 수고와 손해까지도 감수하는 노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추측컨대 어린 치어를 잡았을 때 그냥 놓아주는 문화는 그래도 낚시하는 분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년 중에 환경 관련된 기념일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달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그리고 어제 5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 기념일인데요. 오늘 5월 23일은 세계 거북이의 날입니다. 2000년에 미국의 비영리 거북이 보호단체가 거북이 보호를 위해 제안하면서 시작된 기념일입니다. 이 기념일에 관한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은 비영리 거북이 보호 단체가 제정한 세계 거북이의 날입니다. 무분별한 포획 등으로 사라져가는 거북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기념일로 지정됐는데요. 하지만 바다 거북은 기후 위기와 해양 쓰레기 때문에 생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거북이 처한 상황은 암울합니다. 기후변화로 모래 온도가 매년 오르는데 바다 거북 종 자체의 유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온과 이제 해변의 모래 온도가 상승하면서 대부분 앙컴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호주에서 연구 결과 대부분 다 99% 이상이 이제 앙컴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결국 이제 나중에 멸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또 해수면 상승으로 둥지가 침수되거나 사라지면서 바다 거북은 생존 위기에 몰렸습니다. 제주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침식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곳 중문해수욕장 역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중문해수욕장도 한때 바다 거북이 산란했었지만 지난 2007년 이후 더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더 즉각적인 위협은 해양 쓰레기입니다. 폐기물에 얽혀 죽거나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먹은 뒤 폐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주 주변에서만 매년 죽은 바다거북 30마리가량이 발견됩니다. 바다 거북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선 부호토로 착각해가지고 그 먹이 활동을 하다가 그물에서 감겨서 죽는 경우가 많고, 연안에서 또 다른 거북들이 그 그물에 걸려서 연쇄적으로 세계 거북이의 날을 맞아 멸종위기 중인 바다거북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와 해양 쓰레기 문제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예,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바다거북의 위기, 특히 기후위기, 지구 가열화가 바다거북 성비 불균형을 초래해서 장기적으로 번식과 개체수 유지에 큰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바다거북은 알을 묻은 모래 온도에 따라서 암수 성별이 결정됩니다. 모래 온도가 27도 이하면 수컷, 28에서 30도 사이면 암수가 비슷하게 나오고 31도 이상이면 암컷만 태어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일부 해변에서는 99% 이상이 암컷으로 태어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성비 불균형, 이것이 장기적으로 바다거북이라는 종 자체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거북을 연구하고 보호하는 과학자들이나 활동가들은 바다거북 알이 묻힌 모래 해변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알이 묻힌 곳에 그늘막을 친다거나 아니면 따로 알들을 수집해서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는 내부 연구시설에서 알을 부화시킨 다음에 새끼들을 내보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구 가열화 외에 플라스틱 같은 해양 쓰레기도 바다거북의 큰 위기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폐 그물에 감겨 죽거나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인 줄 알고 잘못 먹었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바다거북은 물속에서 비닐봉지를 보면 그게 바다거북 눈에는 해파리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닐봉지를 해파리인 줄 알고 먹었다가 폐사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무심히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비닐봉지 하나가 의도치 않게 바다거북을 불필요하게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날씨도 풀려서 나들이라든가 여러 축제, 행사들이 많아질 시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것, 정말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버리고 무분별하게 버려진 걸 치운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에는 동물에 대한 우리 교회의 가르침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당연하지만 우리 교회는 인간과 동물을 동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동물을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동물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인간에게 쏟아야 할 애정을 동물에게 쏟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동물을 불필요하게 괴롭히며 마구 죽이는 것 또한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우리 교리서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 또 식물을 포함해서 다른 피조물을 이용하고 잘 다루는 것은 인간이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어쩌면 캐나다 사람들이 11가지 규칙을 세워서 개낚시를 하는 것, 또 물고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잡은 치어를 놓아주는 것, 또 바다거북을 해칠 수도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덜 만드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리서의 가르침대로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잡거나 죽이는 것을 피하고 개, 물고기, 바다거북이라는 종을 이렇게 보호하는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도덕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생물의 위기에 대해서 멸종하면 다시 복원하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멸종한 동물이나 식물을 다시 복원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달가슴곰 복원이라든가 여우 복원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복원은 사실 경제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과학적으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쉽고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이미 있는 것들,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죠. 마치 인간 사회 안에서의 관계들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가 간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 관계에서도 우리는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그걸 회복하고 다시 화해하는 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친하고 가까운 관계를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관계가 틀어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죠. 그리고 그 관계를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 제목처럼 가족, 이웃,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도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것이고 자연 환경, 다른 생물들도 그나마 아직 있을 때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우리 곁에 있어서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들의 소중함을 자주 잊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것이 결핍되었을 때, 사라졌을 때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익숙한 이들, 익숙한 피조물들, 우리가 누리는 익숙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우리 곁에 함께 있어주는 이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또 함께 공동의 집 지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끄심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 주변의 익숙한 것들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지혜와 힘을 달라고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